자, 우리 선생님 여러분, 승진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문제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총평이라고 할까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번 이제 승진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의 평가가 어떠냐면요. 일단 형법은 되게 쉬웠다. 그런데 이 형소법하고 실무가 많이 어려웠다. 이런 평가 있죠. 이런 평가가 지금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실무 종합도 아마도 이제 뭐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그 실무 종합을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개수형 문제 있죠. 박스형 문제는 개수형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왔죠. 뭐 조합명 나오고 이런 게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이제 시험을 보신 분께서 어렵다고 평가를 하냐면요. 일단은 우리의 그 주로 실무 종합은 공제에서 나온 그죠 실무 종합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그 실무 종합 문제가 거기 공제책에는 없는 내용들이 줄고 조금 부분에 많이 이렇게 지문들이 박혀 있거든요. 없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지문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채용한 학생과 달리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연히 이제 조금 뭐 시간을 짬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또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기는 측면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금만 좀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물론 어렵긴 어려웠는데 풀 수 없지는 않았다. 이게 제 평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를 쭉 보다 보면 분명히 책에 없는, 공제책에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한 두 문제? 세 문제 이 정도 빼고, 한 두 문제 정도 빼고는요, 공제책이 없는 지문이 나왔어도 그냥 공제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답을 고르는 데는 큰 지장은 없던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 한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는 좀 많이 틀리셨는데 또 그 이상 고득점자도 좀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은 한 3개 내지는 4개 정도? 4개 정도를 틀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게 저 평가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평가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성적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야, 이거를 내가 왜 틀렸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1번 보시면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경찰. 이거는 4개 지문 다 공제책에 있고요. 그리고 틀리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바로 보시면 1번이 만든 답 아닙니까? 1번이 너무나 뻔한 문제, 너무나 쉬운 문제. 그리고 2번은 형식적 의미 경찰은 작용입니까? 보통 경찰 기관이라는 조직입니까? 조직이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여러분 실질적 의미 경찰은 어떤 거냐면요. 사법경찰 활동과 같이 주로 현재 또는 장래 위험 방지다.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나 장래가 맞죠. 하지만 사법경찰은요. 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법경찰 활동과 같이 주로 현재 장래가 아니죠. 사법경찰 활동은 과거야. 그래서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 의미 경찰은 사회 질서 유지와 봉사 한번 고민해 볼게요. 실질적 의미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죠. 그럼 명령 강제니까 거기 나와 있는 봉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X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는 1번 뿐입니다. 자, 2번도
틀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2번도 보시면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기 뭐 나중에 좀 찾아보시라고 공제책에 나와 있는 페이지 수, 그리고 이제 제 기본서 있죠? 기본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 수를 옆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위험은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수를 뜻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요, 위험입니까? 이거는 손해입니까? 손해죠. 위험이 아니고. 위험은 어떤 거요? 가까운 장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그 위험 있죠. 위험이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가 위험 아닙니까? 얘는 손해의 개념이 위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위험과 손해를 구별하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2번이 맞는 답이고요. 3번은요, 추상적 위험도 당연히 예측이 필요하죠. 구체적 위험뿐만 아니고 추상적 위험도 예측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 잘못됐고, 그리고 위험 혐의가 존재한다면 아직까지 위험은 불확실하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은 조사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4번에 저 뒤에 위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아니잖아요. 조사 차원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답은 2번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 뭐 틀리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답은 1번이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공제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지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틀린 거 보시면 4번 갑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심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그러니까 일단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잖아요. 누구? 시도청장에 대해서. 근데 지금 시도청장한테 지휘감독 하려면 심의결해야 되는데, 심의결하려면 일단 회의가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모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지금 너무 급해요. 시간이 없어. 그럴 때는 지휘감독권을 누구한테 맡긴 걸로 본다고요? 시도청장한테. 이거를 경찰청장한테 바꿔서 낸다 이렇게 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4번에 저 뒤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을 경찰청장이 아니고 누구? 시도청장한테 위임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4개는 틀릴 게 없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 임명 및 결격 사유도 이것도 틀릴 만한 게 없죠. 자, 먼저 기억 보세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 중에 호선인데 여기는 임명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 의결을 거쳐서 위원 중에서 누가 제청합니까? 위원장이 제청합니다. 시도청장이 제청이 아니고 위원장이 제청이 위원장. 그래서 여기 때문에 X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인데 디귿은 채용 시험에 나왔던 걸 뭐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준용. 근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뭐예요? 지방공무원법이겠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52조 57을 준용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잘못돼서 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틀릴만한 거 없습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틀릴만한 게 없거든요. 자, 바로 이제 가보시면 3번으로 갑시다. 이것도 이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3번 볼게요. 자, 위임기관이 수임기관한테 권한을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임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텐데,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을 행사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야, 그건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그건 너 행사하기 전에 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거 행사하기 전에 너 나하고 협의해.
이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3번에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걸 요구할 수 있으나 잘못됐죠. 또 수입 및 수탁 사무 처리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뒤에 감사도 못한다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6번까지는 틀릴 만한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도 이것도 다 배웠던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틀린 거 가보시면요. 자, 니은 갑니다. 니은 보시면 임용 채용권자는 15 임용 경찰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에 60% 미만 또는 제2평정 요소, 2평정 요소 평정점이 50% 미만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 공무원 임용에 부적당하다 인정되면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해당 15 임용 경찰 공무원을 면직시거나 면직을 재청해야 된다요? 아니잖아. 할 수 있다잖아요. 됐죠? 그 부분 때문에 X. 자, 그 다음에 리을 갑시다.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0조 1항에서는 자, 15 임용 경찰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재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해임이 아니고 무슨 파면이죠, 파면. 파면 의결 절차. 이것도 공지칙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니은과 리을이 틀렸고, 자, 옳은 것이니까 기억과 디귿 이렇게 2번이 맞겠죠. 됐죠? 그럼 여기까지도 틀릴만한 게 없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공제책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문제가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른 직권면직 요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요. 공제책에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 면직 사유가 이거는 이제 우리 공제책에 나오죠. 가지고 6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3가지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만 자르는 게 있고요. 동의 안 받고 자르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요. 경공법에 나와 있는 면직 사유이고요. 문제는 국공법에 있는 면직 사유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국공법에 있는 면직 사유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공제시가 없거든요. 국공법은. 그런데 왜 답을 고르기가 너무 쉽냐면요.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국공법에 나와 있는 직위해제 사유는 암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 보세요. 2번에 직무수행 능력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극히 나쁜 자. 무슨 사유? 직위해제. 그 다음 그 밑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직위해제. 그 다음에 형사사건을 기소된 약식 빼고 이 3가지는 2번, 3번, 4번은 무슨 사유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직위해제 사유잖아요. 그대로. 이걸 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답이. 이거 그냥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으로. 자, 9번에 보시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인데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1번하고 2번 이 두 개는 공제책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3번과 4번이 법조문에 없어요. 법조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강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했냐면 질서 위반 행위 규례법을 모르겠다면요. 무슨 법 갖다 쓰자? 형법 갖다 쓰자. 그래서 우리가 질서 위반 행위라는 말을 형법에서는 범죄로 바꾸고, 그리고 과태료가 형법이 형벌로 바꿔서 써놓은 조문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그걸 갖다 쓰면은 얼추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 중에서 이제 3번 볼게요.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게 기국주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법에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3번과 4번 질문 일단은 공지 책에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이거를 물어보니까 또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그럼 한번 조문이 거기에 책이 없는 거니까 한 3번쯤으로 한번 해볼게요. 3번쯤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갑니다. 10번에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것은인데 이 4개 지문, 특히나 거의 1번, 2번, 3번, 4번 3개 지문은요. 그대로 공지책에 있죠. 근데 이것도 뭐 적절한 것인데 일단 1번 보십시오. 고용보험법상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 사실의 행정조사 절차. 행정조사는 수사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때 진술 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한 형소법 규정이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여기서는 답입니다. 그건 답이 그냥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찰 공무원이 도교법 규정에 따라서 호흡 측정 또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거는요, 보세요. 음주운전 했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또 할 수 있습니까? 행정처분, 면허 취소라든가 정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건 수사죠. 근데 면허 취소라든가 정지를 때릴 목적으로 하는 건 뭡니까? 이건 행정조사죠. 그러니까 호흡 측정이나 이런 걸로 혈액을 측정하는 건 그러니까 그 호흡 측정하는 거 뭐라고요? 수사의 성격과 행정조사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 때문이 이것 때문에 X예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 근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를 빼고는 원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어떨 때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다른 법률에 따른다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가 아닌 거지. 이것도 그대로 공지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됐고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 3번이 없어요. 3번이 없지만 답은 1번이니까 답고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3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채용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공지책에 없는 내용들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채용 기출 지문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좀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약간은. 그러니까 채용 기출 문제를 좀 활용해서 이번에 문제를 만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채용에서 나왔던 그 기출 지문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봅시다.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떤 거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행정청이 A라는 사람은 이제 행정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행정청은요, 이 A한테야 내가 너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좀 조사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좀 나올래?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제 뭔가 통지를 하겠죠. 우리 법은요, 조사하기 며칠 전까지 통지하냐면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이 사람한테 통지하라고 돼 있어요. 원칙은 7일 전, 조사 7일 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7일 전까지 통지 안 하고요. 그냥 현장에서 바로 말로 알리고 그냥 조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명령 강제 조사 말고요. 상대방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조사 있죠. 그러면 상대방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조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의무조사라 그래요. 의무조사는 상대방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미리 7일 전까지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시에, 개시와 동시에 상대방한테 말로 알리고 그냥 하면 됩니다. 협력을 받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 보세요. 3번.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 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아니라고요. 자발적 협조받았을 때는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말로 그냥 알리고 그냥 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10번도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그 다음에 11번에 불심검문. 너무나 뻔하죠? 기억에 불심검문은 질문할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맞는 거 아시겠죠? 자, 디귿은요, 저 뒤에 변호인은 돈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 없습니까?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X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의율은 맞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 틀릴 문제 아니죠. 그 다음에 12번에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대상자 행위와 내용의 연결, 이것도 틀린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대상자의 행위가 있고요. 우리 경찰관의 대응이 있잖아. 그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를 지시하니까 상대방이 그대로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소극적 저항이 있죠. 적극적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력적 공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명적 공격,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능일 때는 경찰의 대응은 협조적 통제죠. 그 다음에 소극적 저항은 접촉 통제가 될 것이고요. 적극적 저항은 저위험 물리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폭력적 공격에서는 중위험 물리력. 그리고 이제 치명적은 고위험 물리력. 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대상자 행위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로 4번 갑니다. 4번 보시면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건 폭력적 공격이 아니고 여기 뭐예요? 치명적 공격이죠. 폭력적이 아니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뭐가 뭔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지문에 없는 질서위반 규제법. 근데 많이 맞추셨지만 일단 어쨌든 그 세모로 쳐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인데, 엽관주의, 실적주의 문제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승진 시험 보신 분 중에서 경감부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행정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이거를 되게 쉽게 푸셨을 텐데,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역관지 실적주의에서 기역과 니은은 공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거고요. 디귿과 리을은 있거든요. 그래서 역관주의하고 실적주의에 대해서 디귿과 리을은 있는데 기역과 니은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틀린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가 국정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 왜 그러냐면요, 역관주의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관직을 싹쓸이해 가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게 해주는 것도, 예를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분의 공약을 보고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약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내세운 그런 공약을 추진하기가 당연히 용이할 거 아닙니까? 지지를 받아 뽑혔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왜 틀렸냐면, 이거는요, 잭슨 대통령이 아니고 가필드 대통령이에요.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필드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역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를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암살됐다고요. 그게 이제 더, 그래서 계속 그게 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적주의가 더 이렇게 빨리빨리 도입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니은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관주의는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하기 어려운 거 맞죠? 왜냐하면 신분 보장이 되는 건 실적주의잖아. 역관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 시켰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니은만 잘못되고 나머지는 맞다 해가지고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도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되게 단순한데 바로 그냥 갈게요. 4번에 공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 표기할 수 없습니까? 표기할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공제책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무기류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네 가지 지문을 보시면요, 1번과 2번 지문이 공제책이 없어요. 없는 거 3번, 4번은 있는데, 근데 문제를 푸는데 1번, 2번을 모르더라도 답은 그냥 뻔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죠. 왜 그런지 볼게요. 자, 3번에 보시면, 이 법에 보면은 경찰은 무기를 휴대하는데 이 휴대한 무기를 강제 회수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의무회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기를 무기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어떨 때는 무기고에 보관해야 됩니까? 보관하고 와야 됩니까? 첫 번째가 술자리라든가 연애 장소 같은 거 들어갈 때, 이럴 때는 무기고 보관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디 갈 때? 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 자, 그래서 문제 지문을 보시면 거기 3번 볼게요. 기관장은 무기 휴대한 자가 술자리 또는 연애 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 다 회수해야 된다가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요. 바로 여기야, 여기. 이건 어떻게 되냐면 무기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1번, 2번 지문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너무나 그냥 뻔하게 나오는 문제죠. 주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6번에 보시면 보안 업무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한 3번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번 지문과 1번 지문과 3번 지문은 배우셨죠. 보는 건데 2번과 4번이 공제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 문제가 뭐 좀 맞춘 학생도 있고 틀린 학생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보니까 첫 번째 갑시다.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누설되는 경우에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은 2급이잖아. 막대한 2급인 거 아시죠? 됐고, 그 다음에 3번의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잖아. 최저급이잖아. 그거 아니고. 잘못됐죠. 그러니까 일단 1번하고 3번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2번과 4번인데 4번은 이제 공제칙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4번. 각급 기관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 분류 지침을 작성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 경우에 세부 분류 지침은 공개하면은 안 됩니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고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요.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의 시도의 교육감, 경찰청장은 2급,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 취급자가 얘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경찰청장님은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예요. 2,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예요. 2, 3급입니다. 우리 경찰 중에는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맞는 답입니다. 맞는 답인데 이 문제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춘 학생도 있고 뭐 잘못된 틀린 학생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7번 있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이라는 법률인데 이 문제는요. 1번과 3번과 4번 지문은 공제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2번만 없어요. 답이 2번인데. 됐죠? 그래서 나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 문제도 맞춰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가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를 해야 되고요. 증거 제시하는 거 맞잖아요. 보셨죠? 그리고 3번에 공직자는 직무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제의받으면 이런 거 신고해야 되는 공직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조사기간은 신고 2차 받거나 송받으면 며칠 이내 결론 내야 된다. 60일 이내. 네, 연장할 수도 있고 이것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답은 2번인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요 어떤 공직자가 부패가 있다고 내가 신고를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그쪽에서는요. 뭘 확인하냐면 신고 대상자겠습니까? 신고한 사람이겠습니까? 신고한 사람이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A가 B라는 사람이 공직자인데 이 사람이 부패가 있다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A라는 사람은 신고자가 될 것이고 B는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인적사항 확인하래? 신고받으면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 기명의 문서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아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에요. 그리고 신고의 경위, 취지 등 신고 내용에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잘못됐어요. 얘가 답입니다. 나머지 다 맞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요. 경찰 인권보 규칙인데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저한테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거기에 1번 있죠. 1번 지문은 공제책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승진 내 친구, 마무리 특강 내 친구 강의에서 이거를 얘기했었죠. 이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맞췄다는 분들께서 꽤 많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볍게 맞췄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체계는 없습니다. 공제 체계는 없는데 몇 년마다? 5년마다예요. 여러분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3년마다야. 얘는 5년마다 합니다. 기본계획, 정책 기본계획. 그래서 얘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맞습니다. 됐죠? 이것도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19번에 청탁금지법 있죠? 예, 김영란법을 보시면 1번 너무나 뻔하죠. 1번은 너무나 뻔하니까 됐고요. 바로 어디냐면 4번입니다. 4번도 공제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 추진비로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별도의 사비로 10만 원의 경조사비를 주는 것은 이 법 위반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법에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자,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 지급하는 금품 등 있죠. 예, 금품 등은 이거는요. 금지되는 거예요. 이거는 허용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죠. 이건 허용돼요. 금지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4번 집 보시면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 추진비로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낸다. 자,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 별도 사비로 10만 원의 경조사비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위로라든가 격려 이런 거 목적이잖아.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은 여기에 들어가고 뒷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걸 주는 것은 이 법 위반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허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거는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부패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바로 갑시다. 3번 갑니다.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 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결함으로 봅니까? 개인적 결함이잖아. 개인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신임경찰의 채용 단계 중요성 강조하는 거 맞는데 앞부분에 조직의 체계적 결함이 아니에요. 개인적 결함으로 봐. 이것 때문에 X가 되겠죠. 뭐 틀리면 안 되죠. 20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번 있죠. 21번이 공제책에 다 있죠. 그러니까 일부 기억 지문은요 이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이론 부분에 그냥 한 줄로 작게 써 있어요. 자세히 써 있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마찬가지 틀리면 안 되죠. 다 내용 다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 보시면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공제책에 책 번호 써놨거든요. 페이지 보시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근절을 위해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소극행정 신고센터는요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기억지문이요 작년에 채용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채용시험 지문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냈더라 그렇게 바꿔서. 거기 문제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 똑같이 국가인권위원회 똑같이 바꿨어요. 국민권익위원회를 채용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기억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니은에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이라는 훌령의 적극행정 개념 맞잖아요. 그리고 디귿의 소극행정 개념도 그대로 맞잖아요. 이 두 개는 맞아요. 뭐 틀릴 거 없죠. 그 다음에 리을은 우리가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적당 편의, 그 다음에 업무 혜택, 그 다음에 탁상행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관중심행정. 이렇게가 이제 소극행정이거든요. 소극행 유형. 그래서 어떤 게 뭐고 뭐 우리가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가 아닌 그대로 답습하는 걸 적당 편의가 아니고 이거를 탁상행정이라고 해. 소극행정 탁상행정의 개념이라고 걔가. 그럼 여러분들 적당 편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춰가지고 부실하게 처리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적당 편의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물어본 거니까 크로스로 낸 거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두 개 맞고 그리고 기억 리을 잘못됐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이것도 뭐 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약간의 좀 응용 문제라고 할까요? 어떤 거냐면 이 이론은 특정 지역에서의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럼 우리가 사실적으로 빈민가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이 빈민가는 사회가 뭐 된 곳이다? 해체된 곳이니까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범죄율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사회체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얘기야. 그래서 타 지역의 범죄율이 상당히 높다. 또한 여기 사회가 해체된 곳은 낮은 경제적 지위, 민족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을 중요한 3요소 제시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사회 통제가 약화된 거야. 한마디로 사회가 해체된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마지막에 있는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론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응용하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23번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방위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 뭐 있습니까? 자연적 감시, 자연적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의 활성화, 유지 관리. 특히나 그 사례들 많이 낸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요,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고안하고 이게 활동성의 활성화 맞는 지문 아닙니까? 차라리도 놀이터 공원의 설치, 벤치 정자 위치 활용성 맞잖아 이거. 그 다음에 2번은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설계한다. 그래서 접근에 대한 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요, 영역성 강화가 아니잖아요. 얘는 뭐예요? 자연적 접근 통제죠. 걔는 잘못됐어요. 그리고 뒤에 출입구 최소화하고 그리고 통행로 설계는 자연적 적 통제 예야. 근데 울타리 같은 거 설치하는 건 이건 영역성 강화죠.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3번은요. 시설물이나 공공장소의 기능을 처음 설계되거나 개선한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가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것은 유지관리가 맞거든요. 근데 청결 유지, 파손의 즉시 보수 이거 맞아. 근데 뒤에 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의 증대는 이거는 유지관리가 아니고 뭐요? 활동성이 활성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례 때문에 X. 그 다음에 자연적 통제도 보세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하고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의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범행 기회를 감소시키는 건 자연적 감시죠. 자연적 통제가 아니고. 사례는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조명 및 조경 설치는 자연적 감시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적 통제를 자연적 감시로 바꾸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도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신고규 처리 규칙 해가지고 이것도 개정됐었잖아요. 중간에. 그죠? 그래서 원래는 치안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치안이라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분화돼 있죠. 그래서 112 신고 접수 및 무선 지령 내용 녹음 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몇 개월간 3개월이죠. 예, 잘못됐고. 그리고 접수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강력범죄 현행 범인 중 실시간 전파가 필요하면 코드 제로 아닙니까? 제로. 아니죠? 잘못됐고. 그 다음에 3번이 맞는 거 아시겠죠?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125는 접수한 신고 내용이 코드 포죠, 포. 포 신고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정 노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해 처리하도록 한다 하니까 잘못됐죠. 답은 3번만입니다.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5번에 경비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업법도 1번은 뭐 집단 민원 현장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도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갖춰야 될 요건으로 일단 자본금은 다 1억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시설경비는 경비 인력은 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직 1명 이상 맞잖아요. 답은 뭐 3번밖에 없죠.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이거요. 자, 보세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일반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못 돼요. 근데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안 돼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일반 경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특수경비원도 못 하거든요. 근데 아까 금방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일반 경비원은 뭐 한다고요? 일반 경비원은 될 수가 있다고요. 그거는. 선고유예는 무슨 경비원이에요? 특수경비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는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경비원 결격사유다? 특수경비원.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인데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은 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은 없어요. 4번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잠깐만 봐보자고요. 자, 우리가요.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 잠정 조치라는 게 있죠. 자, 법원의 판사가 행위자한테 하는 잠정 조치인데 처벌에 대한 서면을 경고합니다. 서면 경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100m 이내 접근 금지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입니다. 그리고요, 유치장이라든가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문제는 이런 잠정 조치가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경고하면 되는 걸 됐고 이 두 개는요. 3개월이에요. 3개월 원칙적으로는. 근데 여기는 근데 2번 있죠. 2번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각 3개월씩. 근데 얘는 1개월이거든요. 1개월. 그리고 여기는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것도 들어갔죠. 최근에 이제 위치 장치 있죠. 이것도 채울 수 있죠. 전자발찌 같은 거. 이렇게 3개는 3개월 이외에 연장 가능하고 1개월에 연장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제책에 안 나와 있어서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작년인가에 바로 채용시험에 나왔어요. 채용시험에 나온 걸 이번에 되게 많이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보시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조금 이거는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 볼게요.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에 잠정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으로 2차례 한정해서 각 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아니라고. 이거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분입니다. 나머지는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100m 내 접근금지라 전기통신종 이 두 개의 잠정 조치가 이걸 안 지키면 이거는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있죠. 3번 볼까요? 피해자 또는 동거인 가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됐죠? 이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번과 2번과 3번은 다 책에 있다고요. 4번은 없어요. 4번 없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뭐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을 보시면요. 27번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것도 그대로 공제책이 있습니다. 특히나 2번 보세요.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이 수사준칙 60조 1항 단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부받지 못한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 줄 거 요청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이 수사준칙 60조 1항 단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부받지 못한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대출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검사한테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됐죠? 네, 그렇게 가지고 얘가 잘못됐고 이거는 그대로 공제책이 다 있습니다. 봐줘야 됩니다. 28번에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특히 3번 보시면 3번은요.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압수수색 검증 현장에서 선별압수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원칙은요. 뭐 해야 돼요? 원칙은 선별압수 해야 되잖아. 근데 선별압수가 불가능하면 정보 저장 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에 전자정보에 압수수색 검증 진행해야 됩니까? 정보적 매체 원본입니까? 선별압수가 원칙이고요. 그게 안 되면 뭐요? 복제본 획득해가지고
외부로 반출한 후 압수수색 검증하면 돼요. 복제본도 안 될 때 원본 이렇게 가야 돼. 바로 원본이 아니고. 그래서 선별압수가 안 될 때는 복제본을 획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본이 아니다. 복제본이다.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검증을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원본이 아니고.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은요, 여러분 29번은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공제책에 안 나와 있죠. 그런데 3번과 4번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번, 2번 몰라도 4번이 답이잖아. 보세요. GHB는 GHB는 무색무취고 짠맛이잖아요. 여러분들, 무색무취, 무미는 어떤 겁니까? LSD가 그렇고 얘는 짠맛이야. 그래서 GHB는 사용 후 통상적으로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고 효과가 3시간 정도 지속되며 무색무취, 무미다? 아니라고 짠맛이야. 이것 때문에 X예요. 그리고 데이트 간간형 맞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 이것도 틀리면 안 되죠. 분명히. 그 다음에 30번에 경비경찰 활동 특성도 틀리면 안 되죠. 특히나 2번 볼게요. 경비경찰은 현재의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이때 유지는 정태적이고 소극적인 걸 넘어서 뭐라고? 동태적이고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거기 2번이 잘못됐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쉽죠. 그 다음에 31번에 집회 등 체증활동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이 지문 4개 그대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제책에. 그래서 바로 보시면 2번입니다. 범죄 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돼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체증 자료는 지체 없이 얻다? 수사부서지. 무슨 경비부 수사 필요한데. 경비사 수사부서로 송부합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2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조정한다. 이거 행안부 장관이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공제책에는 없더라고요. 없어도 나머지 답이 나와 있죠. 1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난관리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죠. 근데 거기에다가 재난 피해를 조사하고 거기를 특별 재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슨 단계? 제일 마지막에 복구할 때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특별 재난 선포는 대응 단계가 아니고 복구 단계 활동입니다. 너무나 뻔하잖아. 그래서 32번도 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보시면 되고 특히나 4번에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치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줄 수 있는 것인데 재난은 뭐가 있습니까? 자연재난, 사회재난이죠. 근데 뭐 거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는 사회재난이기 보고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에 재난관리 개념 아까 이게 있고요. 답은 1번이면 너무 쉽습니다. 33번에 자전거 운전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볼게요. 1번도 다 하시는 거고 2번도 많이 들어보시죠? 술에 취한 상태 자전거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이고요. 측정거범 10만 원입니다. 그럼 질문에 여러분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 측정거범은 13만 원이잖아요. 자전거는 30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볼게. 자전거 운전자는 원래 우리가 차들은 우리나라는요. 앞지르기 할 때 좌측 앞지르기가 원칙이죠. 근데 자전거는요. 우측 앞지르기도 가능하잖아. 그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4번에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합니까? 아니잖아. 우측 통행도 가능하죠. 4번이 잘못된 거고. 이것도 쉽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도 갑니다. 34번도 질문들 4개 다 공제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틀린 거 보시면 2번입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이제 갑을 발견했어. 경찰관이. 근데 음주 측정을 위해서 하차를 요구했거든요. 하차를 요구한 것만으로도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했다고 할 수가 있대요.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렸는데 내리면서 자기는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러면 블랙박스 확인해 보면 되지 하면서 지구대로 가자 그랬어요.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보면 이제 의무동행 요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이제 가는 척 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 사람을 못 가게 제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이거는요, 음주 측정으로 지금 착수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을 제지하는 건 정당하다는 거, 적법하다는 겁니다. 적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것만으로도 음주 측정 요구에 직무에 착수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거 없죠.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35번에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너무나 뻔한 문제입니다. 다 지문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3번 보세요. 경찰관은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뭐 때문에 X?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해설에 제가 밑에서 써놨는데 거기 보시면 언론, 교육, 종교,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그 다음에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도 지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 이것도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에 집휘법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것도 무조건 맞추셔야 되겠죠. 먼저 관할 관서장은 5개 집회 시비 신고서 접수하면 신고자한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정은 즉시 내줘야 돼요. 즉시. 그죠? 그리고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를 안 열 거면 24시간 전까지 처리해야 되잖아. 그죠? 이것도 맞고. 그리고 보안 통고 12시간 이내 24시간 기한으로 보안 통고 할 수 있는 것도 맞죠? 답은 4번. 관할 경찰관서장이 보안 통고할 때 주최자라든가 연락 책임자한테 뭘로? 서면으로 줘. 서면으로. 구두 아니야. 서면으로 주최자 연락 책임 송달입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됐어. 이것도 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냐면 거기 디귿과 리을 지문은요 공제책에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 지문도 꼭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기억 지문도 공제책에 있어요. 근데 이제 니은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문제도 디귿과 리을만 맞추면 답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갑시다. 일단 디귿 가볼게요. 디귿 보시면 집회의 자유를 여러분 집회의 자유를 가장 제한하는 게 뭐가 가장 제한하는 겁니까? 집회를 못하게 금지하거나 열리고 있는 집회를 해산시키는 게 가장 강력한 제한 아닙니까? 아시죠? 근데 그럼 이거는 언제 금지나 해산시켜야 돼? 다른 방법으로 안 될 때 최후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최후에. 이것보다 더 가벼운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거든. 이거 볼게요.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의 형태일 수 있고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저 뒤에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 맞습니까? 맞잖아요. 가장 노직이 써야 되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를 하더라도 이것도 지문에 있습니다.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의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 않으면요 해산명령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해산명령 대상이 안 돼. 그러면 해산명령을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해산명령 받아서 해산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어. 해산명령이 불법이니까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는 건 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는요 해산명령 대상이 아니거든. 이건 나왔어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이 맞는 거는 1번밖에 없잖아. 둘 다 맞는 거.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을 모르더라도 디귿과 리을을 아니까 그냥 맞추면 되죠. 이건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집회 5개 집회는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그냥 신고하잖아. 허가제는 왜 취하지 않냐면 허가제는 위헌입니다. 이거 집회제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지통고. 금지통고 현재 내가 집회에 신고했는데 서장이 내가 신고한 집회가 금지 사유가 있다면 금지통고할 수 있잖아. 금지통고가 있다고 그게 헌법 위반 아니잖아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자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디귿과 리을만 우리 책에 그 공제책에 나와 있지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좀 틀리신 분들이 있겠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요 여러분들은 1번과 2번하고 4번 지문은 공제책에 있죠. 3번 지문 없어요. 3번 지문 없어도 답 고르는데 아무 지장 없죠. 4번 보시면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아닙니까? 맨날 나오는 거.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4번이. 자, 됐고요. 39번도 가봅시다. 39번도 너무 쉬워요. 1번인데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면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실이 인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잖아요. 면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다 맞잖아요. 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40번 지문도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 지문에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지문은 다 있는데 2번을 보시면요. 경찰 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관리는 외국인 변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외국인이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때는 영사기관 또는 영사기관 사망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누구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냐면요. 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관리는 외국인 변사 사건 발생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사망통보서를 작성해서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해줘야 돼? 해당 영사기관에. 아니 영사기관 사망통보서잖아. 뭐 어디다가 통보하려고 만든 거예요? 영사기관에. 따라서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검사가 아니고. 그래서 얘가 지금 2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거니까 이제 맞추셔야 되겠죠. 물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요. 일단 여러분께서 틀릴 만한 문제가 보시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9번인데 9번은 이제 지문이 2개가 안 들어가 있고 공제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틀릴 만한 문제긴 한데 근데 이거를 또 많이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디냐면요. 여러분께서 13번 역관주 실적주의는 이건 틀려도 뭐라고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 16번도 틀릴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뭐 이거는 3개 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뭐 이렇게 하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오셔가지고
26번도 3개 지문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서 이것도 뭐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4번 지문이 너무나 이제 1번, 2번, 4번 다 공부하신 거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4번을 고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 있죠?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틀릴만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40번에서 이걸 자세히 보는 내용이 아니어서 40번을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시피 보세요. 분명히 공제책에 없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답을 고르는 데는 그게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은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공제책이 없는 내용 때문에 문제를 틀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두 개 빼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공제책에 있는 것들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제책에 없는 지문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지문들이 채용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 많아요.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문제를 좀 만드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에 이제 뭐 곧 여러분들 그 승진시험 합격자가 발표될 텐데 혹시라도 이제 뭐 이제 내년도 승진을 준비하신 분들은요. 자, 공제책이 없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양을 늘려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본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폭망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제책이 없는 내용이 나와 있을지라도 어디만 보자? 공제책에 있는 것만 보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앞으로도 승진 강의하면서 양을 절대 늘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번에 이제 좀 나왔다시피 좀 보완은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채용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방안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나마 좀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은 것들은요, 공제책에 있는 것과 연관 지어가지고 약간 지문들을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늘리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 선에 그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내년에 이제 승진 준비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매년마다 5월달 뭐 이쯤에 공제책이 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공제책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기본서를 쓰고 문제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제책이 나오고 나면 이제 그걸 토대로 제가 또 작업을 하거든요. 여러분께서는 기본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승진 요약집 내 친구로 또 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신다면 뭐 특별하게 승진 문제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때문에 여러분께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그대로만 제대로 보신다면.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하고 총평을 마치고요. 우리는 이제 실제로 강의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